예, 그래서 이제 신의측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민법 전체 개관을 했고 전 시간에 1조 법률이라는 거, 법률, 관습법, 조리, 그죠? 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 파생 유형이 4개인데 사정 변경, 권리 남용, 금반은 실효 원칙인데 그 중에 사정 변경까지 했죠. 이번에는 신의측 나머지 권리 남용, 그다음에 금반은,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3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요거 신이치까지도 총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요거 됐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런 건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권리 남용이요. 권리 남용. 권리 남용. 그럼 권리 남용이 뭐냐? 그럼 요거 예를 하는데 계속 얘기지만 강의 방식은 노트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책으로 대입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권리 남용 밑에를 봐보세요. 2번 권리 남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이제 갑소유의 토지였어요. 토지에 원래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려면 을은 갑으로부터 저기 토지를 쓸 수 있는 사용권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돼요. 임대차 같은 거를. 토지 임대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진 거예요. 무단으로 건물을 졌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지면은 원칙적으로 갑은 건물을 갑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또 이길 수도 있어요. 철거소송을 하면. 왜냐면 내 땅인데 남이 건물 지면은 내 땅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배제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서 하는데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에 소를 제기할 수 이게 원칙이에요. 할 수 있어요. 건물 철거하라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정당한 이익, 그죠? 얘가 이제 철거 청구권 행사한 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처럼요. 건물은 가치가 한 7억인데 토지 가치는 약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7억짜리를 철거시키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철거를 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이 가해의사. 즉 갑은 이걸 철거해봤자 자기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오로지 을한테 손해를 끼칠 의사 그런 걸 가해의사라고 그래. 그런 걸 가해의사. 그죠? 자기는 아무 이익이 없어. 철거해봤자. 근데 오로지 을한테 괘씸하다. 너 죽어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오로지 저기 뭐야 방해할 목적으로만 하는 두 가지 의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입증을 하면요. 얘 철거 청구 이런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해서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나가면요. 이렇게 철거소송 나오면 신의측 생각하면 돼요. 아, 철거소송,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신의측에 반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권리남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갑은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해 토지시가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서 그 토지를 시가 2배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1억인데 2억에 사라고 막 요구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청구 기각이 뭐라 그랬죠? 원고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원고 패소한다고 그랬죠? 원고 패소가 되는 거예요. 원고. 이렇게 권리남용이 되면은 원고는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소.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그러면 요건만 간단히 보겠어요. 이제 뭐 여러분 막 지금 요건론 너무 많이 입문할 때 요건론을 많이 하면 그건 기본 강의 때 하는 건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히려 또 혼란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봐보세요. 권리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정당한 이익이 없어요. 또는 사회질서에 반해요. 그렇게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저 일을 행사하는 사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돼가지고 그런 걸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구 기각당하는 그런 걸 권리 남용이라고 한다. 그죠? 그 정도만.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알았죠? 권리 남용이 대충 뭔 줄 알겠죠? 이제는 대표적인 예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 금반원이 뭐냐? 이거는 법률 용어거든요. 이렇게 선행에 모순된 후행의 금지 원칙이에요. 후행의 금지 원칙.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봐보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노트에서 이제 6페이지를 가보세요. 모순 금지.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뭐냐? 금반원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선행행위를 했는데 선행행위를 상대방이 신뢰를 했는데 그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선행행위로서
선행행위로서 예컨대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했는데, 갑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선행행위로서 유효를 주장한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믿었는데 후행행위로 무슨 행위니까 무슨 행위를 했냐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무효라고. 갑자기. 그죠? 그럼 유효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유효를 믿고 뭐 계약을 다 체결을 끝났는데 갑자기 무효를 주장해. 그럼 어떻게 되죠? 선행행위와 분명히 유효와 무효 주장은 모순행위가 맞잖아요. 모순행위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반원. 이런 거를 선행에 모순된 후행이 금지라고 그러고 그거를 줄여가지고 금반원이라고 그래. 금반원. 이제 모든 법에 다 나와요. 민법, 민소, 상법 뭐 전부 다 금반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보세요.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이 금지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신의칙에 반하니까는 행사를 못해요. 무효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을 못한다. 주장을 못한다. 이렇게요. 요런 게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이 금지다. 이렇게. 알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실효의 원칙. 그럼 실효의 원칙하고 금반원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금반원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무효를 주장하는 건 못하게 하는 건데 실효의 원칙은 장기간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권리를 불행사. 그래서 상대방도 믿었어요. 더 이상 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지 이렇게 믿었어요. 뭐 10년간 한 번도 청구를 안 했어요. 상대방은 얘는 더 이상 나한테 권리 행사 안 하겠지 믿었는데 후행행위로 갑자기 권리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의 일종이에요. 그죠? 권리 행사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사한다. 그럼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죠. 다만 여기는 부작위예요. 부작위가 뭔지를 알죠? 행위를 안 하는 거. 이거는 유효하다고 행위를 하는 거.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법리예요. 같은 법리인데, 그죠? 그러면은 앞에는 적극적으로 유효하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믿었는데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은 권리 행사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행위도 신의 측에 반해서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사를 못한다. 알았죠? 아, 그래서 금반원과 실효의 원칙 말만 멋있지 결국은 그게 그거구나. 저기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이 금지예요. 앞에는 자기고 자기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뒤에는 부작이고 장기간 권리불행사. 그 차이밖에 없다. 그죠?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만. 여러분 신의치기 임무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봐보세요. 자기 모순 금지 금반원의 원칙이요.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임에도 이를 매수한 을이 유효임을 주장하였어요. 이게 선행행위죠. 선행. 선자는 앞선자예요. 앞선자. 여러분들이 한문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의미는 알아야 돼요. 그죠? 선행 앞에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선행행위를 했는데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행사하여 매도인 갑도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토지에 세금이 막 부과됐어요. 막 엄청 많이 부과되자 세금이 부과되는 거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인이요. 을이 뭐 어떻게 했냐면 매매계약이 일점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고 이런 거는 무효주장을 못한다고 그랬죠. 알겠죠? 왜?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이.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무효주장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신의 측에 반해서. 그 다음에 여기요.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 이거는 장기간 권리불행사라고 그랬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을 했어요. 퇴직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회사 나가는 거.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회사의 면직 처분에 전혀 다툼이 없이 다른 직종에서 계속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취직해서 계속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다 받은 사람이 이때부터 면직 처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야, 너 나 이렇게 자른 거 그거 무효야. 이렇게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한 번도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장기간 권리 불행사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더 이상 얘가 무효 확인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 지나서 갑자기 무효 확인 해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이란 뭐 주장하면 돼요? 아, 이제 이거는 실효의 원칙에 걸려서 신의 측에 반해서 주장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알았죠? 실효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4개 됐죠?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반원, 실효의 원칙 됐죠? 얘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이거는 왜냐면 많이 나오니까 저 금반원의 한계, 금반원의 한계 요거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의칙에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입문이니까 간단히만 해보겠어요. 간단히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요. 이제 몇 페이지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47페이지죠. 47페이지에서 봐보세요. 요건데,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본 대로요. 강행법규라는 것은 좀 이따 법을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무조건 준수를 시켜야 되는 법규예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규. 그렇죠? 그래서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놔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를 하거나 건물 같은 걸 지려면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런 게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은 부동산 신고거래법으로 법명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옛날 판례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위반했다는 것은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니까 그 투기방지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지역 거기를 말해요. 그래서 위반했다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았다. 안 받은 자가 후에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에서 이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금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신입 측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5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기 선택형이나 사례형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행위로 뭐 갑과 을이 어떻게 했냐면 선행행위로서 허가 없이 매매를 한 거예요. 허가 없이 매매. 허가 안 받고 매매를 했으니까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매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렇게 해서 허가 없이 매매를 했는데 선행행위를 해가지고 이걸 둘 다 유효하다고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유효하다고 의리 신뢰를 했어요. 신뢰 이제 믿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후행행위로 뭐를 했냐면 갑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가 없는 매매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허가 없이 매매했으면서 유효라고 주장해가지고 둘 다 각각 의리 매매를 했으니까, 그죠? 매매를 했으니까는 유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유효. 아까는 똑같죠? 근데 갑자기 얘가 무효를 주장해요. 그럼 이거는 지금 금방 했지만 이거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효 주장. 이거는 무효 주장은 신의 측에 금반원에 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해서 무효 주장을 못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주장을 못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무효주장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앞잡다세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무효주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을 아까 말했죠. 확정 가능 적법 법을 위반하면 무효주장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충돌. 벌써 그죠? 여기는 못하고 신의 측에 반하니까. 근데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주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면 신의 측이 우선하느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강행법규가 우선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신의 측보다 강행법규라는 건 우리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측이 그런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행법규가 우선이에요. 강행법규가. 그래서 이건 비록 선행에 모순되는 후행행위라 하더라도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면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는 이해를 해두세요.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법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신의 측보다 계약 당사자 상대방 둘이 그저 신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봐보세요. 다시 강행법규 국토교육관리법 위반에서 허가를 안 받은 자가 후에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장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동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효주장은 금반원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판례 표현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는 거의 그냥 이런 저 기초 지식 없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강행법규가 신의 측보다는 우선하니까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험은 이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4대 원칙하고 요거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측 끝났어요. 그렇죠?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 강의 가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지금까지 이제 1조하고 2조를 간단히 본 거예요. 1조 법률, 2조 신의측, 그죠? 그럼 이제 3조가 나와요. 3조.
그래서 이제 3조인데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 권리 주체. 권리 주체는 뭐라고 했죠?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의사표시. 중에 이제 당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당사자는 뭐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 뭐뭐가 있어야 되냐고 그랬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앞자 딸게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죠? 이게 있어야지만 당사자는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 권리 능력이 없다. if not 하면 뭐가 됐어요? 아까. 이건 무효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무효였어요. 근데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만 보고도 아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그죠? 이렇게 아까 연습했던 거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죠? 계속 얘기했지만 입문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권리 능력이에요. 이렇게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추상적인 말로 뭐냐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런 건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권리 능력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냥 그죠? 그런 힘, 능력이 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민법상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있으면.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자연인.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법인이. 회사의 회사도 권리 능력이 있다고 법에서 법이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고 한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회사다. 회사는 여러분들이 상법 가서 아주 그러니까 회사법은 아니 상법은 거의 회사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주요 자연인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권리 능력이 없으면 민법상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 왜? 지금처럼 권리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면 뭐라고 그랬죠? 효과가 안 발생하니까는 권리가 안 생기고 채무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 의무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는 청구를 못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 능력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갑과 을 사이에, 그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했다. 근데 매도인 갑은 을에게 뭐라고 했죠?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한테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 살아있어야 된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죠?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살아있는 사람들, 법인은 법이 만든 회사, 그죠? 그런 거를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3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3조. 아까 우리가 1조, 2조까지 했잖아요. 그죠? 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권리 능력이다. 그건 권리 능력의 출생 시기인데 이것도 여러분 노트 보면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권리 능력. 이제 권리 주체.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노트 밑에 이렇게.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무효다. 근데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인데 발생 시기, 소멸 시기. 발생하는 건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건 사망. 사망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죠? 당연히 권리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럼 사람이 출생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농담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있는데 저 부부간에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애기 낳을 때 진통을 하고 머리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전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에요.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래요. 전부 노출에 태아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는 태아니까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부 노출되기 전에는 그죠?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형법이요. 진통설이라고 그래요. 진통설. 그래가지고 진통설 해가지고 진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진통 이후에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사람이니까. 근데 진통되기 이전에 그걸 없애버리면 낙태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형법가서 배우세요. 이제 형법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재밌어요. 그렇죠? 형법은 진통설, 민법은 전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죠? 따라서 그래서 태아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권리 능력에서 태아가 잘 나오는데 태아에서는 이렇게 태아는 지금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 죽었다. 그럼 손해배상을 못 해요. 왜냐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죽었으면 상속을 받는데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상속도 못 받아요. 그리고 유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나 태아 복중에 뱃속에 있는 태한테 내가 100억 줄게. 이렇게도 못 받아요. 왜냐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아의 보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태아의 보호. 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 파트는 너무 당연하게 사람이 살아서 출생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태아는 분명히 권리 능력 없단 말이에요.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태아를 보호해주자 하는 게 입법에서 이제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게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단히 책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본 대로요. 권리 능력의 시작. 이 시는 시작이죠. 시작하는 시기는 출생시다. 출생시. 출생은 때 권리 능력.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암기해 놓을 것.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요.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란 말을 써요.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나중에 민사소송법 가면 또 배워야 되니까.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 민법은 권리 능력,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능력.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여기서 본 대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부 노출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권리 능력 없는 자 법률행 무효다. 이건 그만 했고 사람이 아기가 전부 노출돼야 그다음부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만 노출되면 사람이 아니니까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기, 그 다음에 종기. 종은 끝날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끝날 종. 끝나는 건 언제나 사망시예요.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데 그럼 언제 사망되느냐? 맥박이 멈췄을 때. 맥박 멈췄을 때. 우리가 이게 심장이 멈추는 거, 맥박이 멈추겠죠? 요 정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잖아요. 그죠? 전부 노출, 맥박, 종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부 노출, 맥박, 종지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처럼요. 여기서는 주로 시험 문제는, 그래서 너무 위에는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태아의 권리 능력이에요.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다시 노트로 가보세요. 이제 태아.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게 부예요. 부가 아버지라는 건 알죠? 부, 아버지. 그 다음에 그죠? 병이 있는데, 태아가 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을차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태아로서는 얘는 복중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니까는 아직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는 을한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조부가 뭐예요? 조부가? 할아버지. 조부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유언 알죠? 유언 죽으면서 유언으로 야, 내 소유 땅 있는데 그건 나 저기 복중에 있는 애기한테 줄래. 이렇게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유언으로 증여. 증여가 뭐예요? 증여.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쉬운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죠? 주는 계약이에요. 공짜로 주는 계약. 증여. 그죠? 증여 모르는 사람 없겠죠? 증여 공짜로 주는 거.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게 앞잡다면 되는 거야. 유언으로 증여.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나 뭐 다른 사람이 죽으면서 누구한테 야, 나 유언으로 쟤한테 줄래. 이런 게 유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아. 그죠? 태한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버지가 죽어도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상속도 못 받고 할아버지가 유언해도 못 받아요. 그럼 너무 불리하잖아요. 태아한테. 그래서 민법이 직접 나서가지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경우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했죠. 일주에서 제일 우선이 뭐라고요? 법률. 법률에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조문을 외울 필요 없지만 민법 762조에서는 정자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천조 사망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1064조에서 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나 이제 나중에 가면 앞잡다서 외운단 말이에요. 손상유, 손상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유증은 법에서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 손상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 안 되는데 항상 법에서 인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항상 최우선이 뭐라고요? 법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서 우리 판례가 이제 정지조건서를 취하는데 지금은 이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조건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세요. 판례는 정지조건설인데
아, 요건 조건기한 지금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건기한 이제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후수를 한다. 후에 설명한다. 이걸 후설이라고 그래요. 후에 설명한다. 알았죠? 후설. 조건기한을 그때 가서 배우면서 하면은 쉬워요. 근데 지금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정지조건설, 뭐 해제조건설 막 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집에 가면 후회하죠. 아, 나 괜히 로스쿨 왔나 보다. 이거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요건 나중에 하고, 요까지는 할 수 있겠죠, 요까지는. 그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요까지는 그렇게 막 이해 안 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태아. 여기서요. 갑이 아버지인데, 지금 노태는 그대로 분설하는 거죠. 을의 과실로 치어 즉사를 했어요. 이때 갑의 처병이 있고 태아정이, 우리는 태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태아정이 있었다. 이때 태아정이 을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근데 태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태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직접 들고서 일어난 거예요. 들고서 안 되겠다. 태아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죠? 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권리 능력을 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 태아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 상속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제 이해되죠, 그죠? 그까지만.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보면은 762조. 그래서 태아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생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천조 사망. 이렇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써 있으면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유증. 유증에 관한 1064조는 상속의 태의 권리 능력 규정인 천조 사망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그죠? 준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조 사망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니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손해배상 상속 유 중에서는 태아라도 권리 능력 있다고 민법이 인정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에는 판례는 정지 조건설인데 우리 지금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직 성숙해지 그것까지 실력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조건 가서 하자. 그죠? 정지 조건이란 개념 정립하면 쉬워요. 근데 지금 하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룬다. 조건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후에 설명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그 다음 논점이 뭐 나오냐면 이제 아까 뭐라 했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앞졌다면 권의행 이런 거 많이 해요.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제 의사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능력.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능력. 봐보세요.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정신병자, 치매자. 또 뭐 있죠? 술 취한 사람, 필링 끊긴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법률 행위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의사 무능력. 정신병자요. 갑이 10억 상당의 10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자기인데 을에게 1억 원에 정신없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술에 만취를 했어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막 허풍을 떨면서 내 10억 있는데 너한테 1억에 팔게 막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갑은 매매를 하면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발생해서 10억 그러니까 1억만 받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죠? 넘겨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 원에 팔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갑은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뭐를 법률행위라면 어떤 법률효과 발생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자고 없으면 의사무능력자고 그죠?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 만취자는 의사능력이 없겠죠. 그죠? 그럼 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라고 그랬죠?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매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 판단 능력 이렇게 요거를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 능력, 의사능력 이렇게 외우면 돼요. 판단 능력, 의사능력.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사무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의사무능력자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효과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생기면 채권 채무가 법률 효과였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한 거. 그죠? 그럼 무효면 효과가 안 발생하니까 채권 채무가 안 생기죠. 이제 이런 거 확실하게 알겠죠? 효과가 안 생기면 채권 채무 안 생긴다. 딱. 그죠?
그러니까는 따라서 채권 채무가 안 생기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채무가 없다. 그죠? 이렇게. 끝이에요. 끝. 이렇게. 이걸로만 연습하면 돼요. 그렇죠? 밑에는 추상적인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은 막 이걸 안 하도 막 이렇게 추상적인 말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보나마나.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적으로. 그죠? 아,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이렇구나. 이 정도로 하겠어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나와요. 행위 능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위 능력은 사람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민사소송법 가면요, 소송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줄만 쳐놓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암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을 민소법상 소송 능력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17세, 17세. 얘는 미성년자죠. 몇 세 미만이라고 그랬죠? 19세 미만. 그죠?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 아니,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런 사람이 하면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죠? 갑이 그 소유인 엑스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을에게. 그죠? 그런데 미성년자로서 이렇게 제한 능력, 여기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를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행위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를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 무능. 그러니까 미성년자, 저기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법률 용어로 뭐를 쓰면 돼요? 제한 능력자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법률 용어로. 그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이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유효하다고 그랬죠.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면 최초의 매매 계약 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데 그걸 무슨 효라고 그랬죠? 소급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하면 매매 계약은 소급적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무효가 되면은 을은 소유권 취득한 게 정당한 이득이라고 했어요. 부당한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아까 무효 취소 효과. 아까 공식처럼 맞는 걸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찾을 수 있다.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부당한 이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같이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걸 고등학교 때 보니까 막 이런 거 책에 있던데 그 행위무능력자 고등학교 책에 나오던데 사탐인가 뭐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제한 능력자, 행위무능력자 보호해준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판례는 지금요. 행위능력 제도를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법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거래 안전 희생해서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요게 이제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민청할 때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래 안전을 민법이 그래요. 민법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행위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느냐 이게 어떤 걸 보호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 법익이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요. 두 개가 거래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본인 이 충돌을 해요. 충돌. 이게 이렇게 법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우선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어느 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더 우선하고 어느 법에서는 본인을 우선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를 우선시키냐면은 제한 능력자를 우선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 보호해준다. 이런 말은 지금부터라도 자꾸 외울 수 있도록 거래 안전 희생해서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는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건 나중에 하겠어요. 피성년 후견이니까 줄만 쳐놓으세요. 피한전 후견이 이건 나중에 하고 지금 할 필요 없고 미성년자는 외울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쉬우니까 그죠? 요거 그리고 시험도 거의 미성년자밖에 안 나와요. 저렇게 알았죠? 그렇게 해서 딱 해놓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봐도 되고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이거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무효와 취소 차이점. 무효는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근데 취소는 뭐라고 그랬죠? 취소는 법률행위실은 유효하지만 후에 취소 의사 표시를 하면 법률행위실을 소급해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따라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법률행위 여전히 유효하다. 알겠죠? 이제 두 차이점 확실히 알겠죠? 무효와 취소 어제 했고, 세 번째 반복이에요. 세 번째 반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할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 이게 우리 민법에서 특히 민초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어쩌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오늘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완전히 극복을 하자. 완전히 깨자. 완전히 이해. 이걸 잘해야 이제 앞으로 민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요까지는 되죠. 이제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고 딱 됐잖아요. 그럼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없다는 의미가 뭐냐? 요거를 여러분은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걸로 여기서 보면 지금 행위 능력 요거 됐죠? 요까지는 그죠? 행위 능력 없는 취소다. 매매하면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 요까지는 됐어요. 그죠? 근데 밑에 걸 봐보세요.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 뭐냐면은 봐보세요. 갑이 17세인데 자기 소유의 뭐 건물 같은 거를 팔았어요. 매도인. 그래서 얘는 25세, 얘는 행위 능력자죠. 25세니까 성년자니까 그죠?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해서 병한테 또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제3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갑과을은 계약 당사자라고 그러고 당사자 이외자를 제3자라고. 이건 뭐 개념상 뭐 당연하죠. 그죠? 갑과 을은 당사자. 그 다음에 병은 제3자. 그래서 제3자란 말이에요. 이때 제3자인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요거 선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착할 선자. 그죠?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는 뜻이잖아. 착하다는 뜻. 악인은 악하다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악이 나쁜 의사. 그죠? 근데 그거는 상식적인 용어고 법적에서는요. 법률적인 용어는 선의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선의는 뭐 어떤 현상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악인은 안다는 걸 말해요. 악인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적으로 생각해내야 돼. 법적으로 알았죠? 법적으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너무 당연히 잘 알겠지만은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헷갈리거든요. 선임은 착하니까 착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고 악인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는 뜻이야. 안다는 뜻. 그래서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데 봐보세요. 갑이 17세죠. 그럼 얘는 25세니까는 그죠? 근데 얘가 팔아가지고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이 또 병한테 팔았으니까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병이 갖고 있죠. 등기가 넘어가 있으니까 등기 해놓읍시다. 여기도 소유등을 해줬고 여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등기를 받았으면 병이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가 병한테 갔으니까. 그랬는데 여기 갑이 을한테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세니까. 그죠? 취소했어요. 취소했으면 소급적으로 언제요? 여기서 취소했으면은 여기서 예컨대 여기서 매매를 한 거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이때는 뭐 1월 5일이고 이때는 뭐 3월 5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취소는 이제 뭐 4월 5일 날 취소했다고 합시다.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했으면 매매는 이렇게 매매 계약은 언제로 돌아가서 무효가 돼요? 1월 5일로. 그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은 이렇게 매매가 무효가 되면 도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갑한테. 그죠? 그럼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회복한다. 회복하죠. 회복한다. 이렇게요. 이런 게 소급적 무효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매매를 취소한 다음에 근데 병이 선의, 이렇게 병이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몰랐으니까 선의 제3자, 얘를 보호해 주느냐,
병을 보호해주냐. 병을 보호해주면은 소유권은 병이 여전히 소유권자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을 보호해주느냐. 본인. 그러면 얘를 보호해주면은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저기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은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우선해줘요? 우리 법에 의하면. 무능력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무능력자를 보호한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걸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병이 선이 나는 얘기할 거야. 야, 나는 네가 저기 미성년자는 난 알지도 못했다. 나는 을로부터 샀지. 난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얘가 갑이 을한테 매매 취소한 거를 병한테 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면 그걸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보다 본인을 보호한다. 이게 세 개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갖다가 갑이 병한테 매매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보다 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갑이 취소를 병한테 선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지금은 근데 이 아까 말한 대로요.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무능력자를 보호해 주니까는 매매 취소를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를 병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이 결국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뒤에 가면은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선의 제3자한테. 알겠죠? 요거 그래서 딱 보고. 이게 굉장히 민사법에 아주 가장 처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 책으로 가서 비교해 보겠어요. 여기서 예컨대 위에서 17세인 갑이 그 소유 엑스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을이 다시 병한테 팔고 소유 등까지 해줬어요. 그럼 현재 누구 소유냐면 병 소유란 말이에요. 병 소유. 그죠? 그랬는데 다시 갑이 어떻게 했냐.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을병으로 또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봐보세요. 거래 안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이제 거래 안전을 우선하면은 누가 우선되냐면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버린단 말이죠. 병이 우선하니까. 그죠? 거래 안전 우선하면 제3자를 우선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래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뒤찾을 수 없다. 그죠? 이때 선이라면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병이 갑이 미성년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민법은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취지를 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선의의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로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고라는 용어를 쓰는 거다. 알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죠?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처음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법학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하면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굉장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부터 딱 준비를 해놓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인만 살아있는 사람만 했을 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여러분들이 입문에서는 필요한 걸 했어요. 그죠? 이 정도만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벌써 그죠? 근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됐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진도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나오거든요. 법인은 뭐라고 그랬죠?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만든 사람 그게 대표적으로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법인은 항상 대표자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대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대리 가서 한다. 후에 설명한다.
후설 이렇게 해놓을 거야. 알았죠? 대리. 뭐 지금은 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연인만 잘하세요.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그 대리 가서 대리를 할 수 있으면 대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은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넘어가세요. 이제 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63페이지. 63페이지면 어디냐 여기인가? 아니지. 여기 쭉 넘어가서 예, 법률의 목적인데 여기 63페이지. 여기다가 예, 드디어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죠? 뭐를 했냐면 민법 총칙은 당사자 그죠?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디를 하는지 항상 체크해 버릇 하세요. 새로운 목차가 들어갈 때마다 아, 나 지금 어디를 하지? 여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당사가 끝났잖아요. 이제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그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들어가고. 그죠? 목적. 그래서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여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노트를 가보겠어요. 어디 하는지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서 법률에 이건 안 봐도 되고 법인도 조금 이따 보자 그랬죠? 이렇게 해두고 이제 여기요 10페이지를 가보세요.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자꾸 어디를 하는지를 우리 보자. 그래 지금 어디 했냐면 신의 측 당사자 자연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기 법률 1조부터 그죠? 1조 했고 2조 했고 그 다음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까지 해서 중요한 거는 입문을 했다. 어느 정도. 법인은 대표가 사죠. 지금부터 할 게 목적이다. 그죠? 목적. 예, 그러면 목적부터 조금만 이제 아까 10분까지 합시다. 5분만 더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요. 첫 시간인가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이다. 그래서 의사가 합치되면은 이거를 법률 요건으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의무? 소유권, 점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고 5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 있냐면 얘는 5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점유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얘는 소유권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해줄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돈 주는 거 행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법학에서 목적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목적. 그걸 급부라고 그러고 객체라고 그러고 내용이라고 똑같아요. 행위 5개. 5개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게 다 다른 건 줄 알고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나 막 그냥 막 고민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등 해주고 점유 이전해주고 돈 5억 주고 이런 행위가 목적이고 내용이고 급부고 객체예요. 그런데 우리 어느 책에서도 그런 거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거야. 아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일한 용어들은 다 모아서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학을 읽거나 판례를 읽거나 그죠? 이럴 때 이게 요거구나. 그래서 알았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건물하고 파는 건물하고 토지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물을 붙이는 거예요. 물. 그죠? 이건 목적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하고 목적물인 동어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죠? 목적은 소유권, 점유권 이전해 준 행위. 그 다음에 돈 5억을 주는 행위.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알았죠? 그리고 파는 물건은 뭐예요? 목적 물. 알죠?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나중에 가보세요. 로스쿨 이런 건데 로스쿨 교수님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요. 당연히 안다고 전제라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기초 입문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물어봐도 이건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5개가 동일한 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 오늘 목적까지 하면 이제 거의 진도가 맞춰질 것 같은데 또 지금부터 10분 쉬고 예, 20분에 딱 시작을 하겠어요.